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제 웨딩을 기념해서 미국, 프랑스, 한국 제가 결혼식을 경험했던 세 개의 나라의 결혼식의 차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드라마의 영향일 수도 있고 영화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결혼식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제단을 설치하고 누군가 주례를 봐주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거는 외향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결혼식 중에 하객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재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는 이제 프로포즈알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할 때 이 프로포즈가 원래 제안을 하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묻다라는 뜻의 영어잖아요. 실제로 영미권에서는 상대편이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로 나한테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커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은 이미 결혼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종의 이벤트처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사실 조금 덜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튜브를 보면은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의 표정을 보여주는 유튜브 비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비디오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웃긴 게 야구장 프로포즈였어요. 왜 야구장에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줌인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서 뺨을 때려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비디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이 사실 이제 그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결혼이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긴장이 되지만 거절에 대한 긴장은 조금 덜하다.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문화 차이를 느낀 것은 드레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대체로 영미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드레스를 결혼식 이전에 남자가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결혼식 전에 드레스를 미리 보게 된다면 그 결혼 생활에 약간 저주가 내린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을 때 first look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드레스를 입은 내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예뻤어 하고 깜짝 놀라는 그것이 이제 결혼식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샷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드레스 투어라 그래서 여러 드레스 렌탈샵을 신랑과 신부가 어떨 땐 가족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고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더 고퀄리티의 드레스를 구하기 위해서 렌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가 겪었던 서양식 결혼식에서는 드레스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요. 제 프랑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만들어주는 분한테 3개의 레이스를 줬다고 합니다. 하나는 증조 외할머니가 결혼했을 때 드레스에서 뗀 레이스, 그 다음에 외할머니 결혼 드레스에서 뗀 레이스, 엄마 결혼 드레스에서 뗀 레이스를 갖다가 자기 결혼 드레스에다가 합쳐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어서 또 그걸 소장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의 드레스에 약간 이렇게 소재가 되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베스트맨과 메이드 오브 오너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결혼 영화를 보면은 남자 뒤에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서서 보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갖다가 넘겨줘야 될 때 반지를 건네주는 역할도 하고 턱시도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계속 옆에서 바로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남자의 베스트 프렌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도 메이드 오브 오너라고 해서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나 자매 중에 한 명이 드레스를 갖다 바로잡아주고 트레인도 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뒤에서 해주죠. 베스트 프렌드가 그 결혼식 날만큼은 자기 친한 친구의 시중 또는 하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전통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드 오브 오너가 없기 때문에 수모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드레스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이드 오브 오너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드 오브 오너를 중심으로 스텝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라이즈메이드가 예를 들어서 4명, 그 다음에 메이드 오브 오너 1명, 남자는 그룸스맨 한 3-4명, 그 중에 최고 역할을 하는 베스트맨 1명. 이렇게 해서 사실 프로포즈를 하는 것만큼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누가 나의 베스트맨이 될 거냐 이거 가지고도 고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한테 베스트맨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이 친구 막 삐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브라이드메이드와 그룸스맨은 전부 다 풀 정장을 합니다. 브라이즈메이드 다 이제 웨딩 드레스에 준하는 하지만 하얀색이 아닌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룸스맨도 다 턱시도를 입기 때문에 그 렌탈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식장을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친구가 나 결혼할래 라고 save the date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청첩장, 프랑스에서는 페어파라고 그러고, 그 청첩장을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1박 2일을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최소한 2박 3일을 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특정한 장소를 집에서 멀리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와서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미리 거기 케이터링 가지고 음식도 다 날라놔야 되기 때문에 RSVP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SVP는 프랑스어로 레퐁데 실브플레, 대답하세요 제발 이라는 뜻인데, 확정 인원이 나와야만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한 일주일 전에 나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뭐 전화로 알려주거나 카톡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제가 최고로 일찍 해본 건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청첩장을 받은 다음에 정해진 링크를 따라가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엑셀이 생성돼서 그 인원에 맞춰서 숙소를 갖다가 부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는 이제 결혼식 전에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친구들끼리, 결혼식 날은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고, 결혼식 다음 날에 이제 전날 숙취가 있기 때문에 구테라고 해가지고 또 간식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박 3일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안 친한 사람도 좀 많이 부를 수가 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나 미국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를 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50명 안팎 정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굉장히 스몰 웨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유럽 친구들한테 한국은 원래 결혼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코로나라서 이제 인원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50명 안팎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게 무슨 스몰 웨딩이야, 제대로 다 했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규모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식장에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식이 대체로 엄숙한 의식이긴 하지만 가족 친지들이 주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예식 자체가 결혼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예식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제 civil right라는 걸 고를 수가 있고요, religious right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의례에 따라서 한다, 아니면 민간 의례에 따라서 한다. 그럼 민간 의례에 따라서 하는 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 시청에서 합니다. 그럼 주례를 누가 보느냐? 시청에서 가족 혼인 신고를 등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례를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시청에 가면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안에 예식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혼인서약이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되는 데 비해서 거기는 혼인서약이 뭐냐면은 그 법적 혼인신고서를 읽는 거예요. 읽고 나는 여기에 사인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이제 그거 자체가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맨과 사실은 메이드 오브 어너의 전통이 여기서 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가 사이의 계약이었잖아요. 중세기에는 이 결혼식이 양가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양가에 속하지 않은 증인이 양측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베스트맨과 메이드 오브 어너를 아직도 테모안이라고 부르는데, 테모안은 법적 증인이라는 뜻이고, 미국과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이 테모안들도 같이 결혼 계약서에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릴리저스 라이트로 하면은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 또는 뭐 자기 종교에 따라서 랍비가 될 수도 있고 이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례를 보시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결혼식을 보면 랍비나 신부님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국가한테서.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서약을 하고 반지 교환을 하면 By the power vested in me by state of Illinois, 일리노이 주가 나한테 준 권력에 인하여 Now I pronounce you man and wife, 당신을 결혼한 남자와 와이프로 내가 이제 선언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례 없는 예식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프리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일부 예식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약간 이제 부케의 의미인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부케를 던질 때 굉장히 독특한 미신이 있더라고요.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하고 그 6개월을 넘기면 뭐 3년 동안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이미 뭐 남자친구랑 결혼 약속이 돼 있는 친구한테 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약간 저주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미신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미신이 제가 경험한 이제 미국 프랑스 결혼식에는 없고요. 부케를 받으면 결혼을 한다.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없지만 뭐 한 30년, 40년 전에는 결혼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케를 어디서 던지냐면은 행진해가지고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예식이 끝난 거잖아요. 일부 예식이. 그럼 더 이상 부케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내가 부케를 든 다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는 부케 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재미로 하는 거고 옛날에는 이제 부케를 서로 받으려고 막 싸워요. 막 머리채 잡고 막 드레스 뜯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일부의 엄숙함에서
2부의 재미 위주의 행사로 약간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결혼식에 어르신들도 있고 이러니까 예쁘게 던지고 정해진 사람이 받는다, 뭐 이런 차이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 예식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1부, 2부 예식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2부가 아주 생략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이 프랑스나 미국은 1부, 2부가 아니고 웨딩 자체는 시청이나 성당에서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뒤에 하는 거는 웨딩 리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몇 시간을 뛰어서 다 집에 갑니다.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저녁 6시나 7시 정도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진짜 결혼식 끝났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 다 끝났으니까 술 먹고 춤추고 밤새도록 파티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재밌는 게, 서로 이제 베스트 프렌드들이 약간 신랑한테 얘 이런 면 있는 거 몰랐지 하고 약간 비리 폭로하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뭐 샴페인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나 이제 샴페인 잔을 들어가지고 토크로 샴페인 잔을 땡땡땡땡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발언권이 주어지고, 뭐 형제가 얘가 알고 보니까 뭐 8살까지 뭐 이불에 지도를 그리네요,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 것도 있고, 이제 퍼스트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댄스 플로어가 오픈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 춤은 신랑 신부 둘이 춰야 된다. 그 다음은 제가 알기로는 father daughter dance, 아버지와 딸이 같이 댄스를 추면서 이제 약간 너 다 키웠구나 하는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같이 지켜보는 이런 두 가지 행사가 약간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하객들이 다 말하자면 술 취하고 피곤해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잠들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미국에서는 대체로 집에 갔어요. 제가 갔던 결혼식은. 근데 프랑스에서는 구테라 그래가지고 해장까지 같이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는 2박 3일을 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다른 게 당연히 축의금 문화죠. 어느 나라나 결혼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신혼사람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도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현찰로 준다면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거기 돈을 섞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나 미국에서는 marriage registry 또는 list mariage라고 하는 것을 백화점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럼 백화점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필요한, 크게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부터 뭐 작게는 뭐 바구니까지 쫙 리스트가 되면은 내가 그 친구와 얼마나 친하냐를 가지고, 우리 뭐 5만 원 내는 친구 있고 10만 원 내는 친구 있고 이런 것처럼, 아 나는 얘 뭐 커피 머신 하나 정도 결제해준다, 나는 이제 냉장고 하나 결제해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 친한 친구겠죠. 냉장고 결제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세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미 페이팔 버튼이 다 붙어서 옵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 버튼이 붙어서 와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다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고, 이제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갈 때 여행사에다가 자기 신혼여행 일정을 등록해 놓으면 호텔 1박씩 결제해 줄 수도 있게 아주 세분화돼가지고 아예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축의금 문화를 갖다가 직접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을 갖다가 대신 사주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에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게 하는 거죠. 이건 결혼식 한 일주일 전에 다 끝나고 결혼식 날에는 돈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즐긴다,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축의금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프랑스 결혼 문화와 한국 결혼 문화를 비교해 보면 약간 한국 결혼 문화는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축하해 주는 것이 축복받는 거다.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고,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언제 이렇게 놀아보겠냐 해가지고 2박 3일을 아주 친한 친구끼리 깊게 노는 것이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결혼 문화의 차이를 갖다가 제가 이제 조금 당사자로서 느껴보고 이제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